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오늘 사장과 보도한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잠시 후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또 나섭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고요. 잠시 후에 10시에 오늘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대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당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형국인 만큼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까 주목되고 있는데 두 분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안보 전방위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그 위기 상황에 여당으로서 어떻게 그 주도적인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그 비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또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치와 관련한 제안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민생 문제잖아요. 네. 근데 민생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민생을 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 입법 과정 그리고 입법 내용을 담을 것인가라는 이야기. 예를 든다면은 그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지금 무슨 그 스토커 문제라든지 또는 그 납품 단가 연동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한 문제라든지 또 육아 부담과 관련한 문제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아마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협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치를 복원하자라는 그러한 큰 그 제안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이미 그 배포된 그 연설의 내용 속에는 여야 중진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대체로 말씀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난 100일 기념 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 5년의 비전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정진석 비대위원장 연설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좀 제대로 한번 자세히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말 어려워질 때 어려워진 민생 문제에 대한 머리를 맞대자는 호소도 있어야 될 것, 해법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이러한 어떤 분위기들을 가기 위해서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 이슈들에 대해서 좀 통 크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당으로서의 그런 어떤 행보도 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예. 대통령의 외교 순방 논란, 비속어 논란 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될지, 언급을 한다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안 이슈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어제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풀어가고 민생과 앞으로의 그 국익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화답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데뷔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이제 기본 사회. 기본. 네, 기본 사회에 관련한 저의 짧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제 현대 21세기에 과연 정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이제 던지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문제가. 그랬을 때 정치인들이 특히 유권자들의 표가 중요한 만큼 뭔가 이렇게 그 국민의 그 생활을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일일이 보장할 수 있다라는 청사진을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기본소득이라는 제의가 나왔었고 지금은 국민의힘도 또 그냥 따라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감을 표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의 전제는 그만큼 예산이 충분한가라는 그러한 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소득은 과거에 북유럽이라든지 유럽의 선진국에서 그 발상으로 조금 시도해보다가 성과가 생각만큼 잘 안 나온 그러한 그 사례가 바로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떤 사회로 전환될지 모릅니다. 뭐 AI라든지 또는 아주 굉장히 그 첨단화된 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과거에 왜 산업화가 되니까는 일각의 이론가들에 의해서 공상적 사회주의가 나오고 급진적 공산주의가 나오듯이 지금은 그런 공산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변형된 형태로서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의 사회 수준을 보장해주자라는 것이거든요. 그 현실성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돈을 쌓아놓고 해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네.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특징이 이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 하듯이 메이드 바이 이재명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아파트도 무슨 보금자리 행복주택 하듯이 기본 사회 이거는 이재명 브랜드야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민생이 얼마나 나아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기본 사회 기본 소득의 이념으로 뭔가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상당히 이렇게 과게 짜여진 듯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과연 이러한 어떤 그 공상적인 그런 비전이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조심스러우나 예. 회의적입니다. 지금 10시가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시에 국회 본회의 열려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하는 그 부분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부분 상정하지 말아달라 이런 걸 아마 건의를 하기 위해서 좀 만남이 진행되다 보니 본회의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있어서 기본 사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너무 추상적이고 거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정호김 의원님 말씀도 그런 기본 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본 사회론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라고까지는 저는 평가하지 않으신 것으로 이렇게 들었는데요. 지금 그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점점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회 공동체의 삶에서 가급적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꼭 지향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최저임금제의 도입이라든가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시기였다면 그것이 뭐 지금 당장일지 앞으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거보다 약간 수준이 높은 기본적인 삶은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은 보장이 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방향성만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북유럽의 서구 선진국들도 실패한 사례가 있고 또 우리도 그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재원이 부족한 점도 있으니 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점 지적되는 점들을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잡고 논의를 시작해야 해 나갈 때라는 주장도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 기본사회라는 것이 누구 표, 누구 브랜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그런 어떤 시대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에 합의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제1조 1항도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하여 인간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1조 1항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므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좀 앞으로 발전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서 기본 사회가 좀 골자로 나타났었고 민생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는 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그 외교 순방 관련한 내용을 말할 때는 좀 날을 세우는 듯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진행했습니다. 좀 자정적인 태도를 처음에는 좀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5년간의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소 강한 어조를 또 말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정호김 의원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내외의 도전에 제대로 된 응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강력한 그런 어떤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늘 강조하는 게 당정 그리고 대통령실의 원팀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원팀으로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중하게 송구스럽다라는 그런 그 서언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실기했는지를 강조하고 또 아직까지 그 취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부각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통령의 그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인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다 들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받아본 그 연설문 내용을 쭉 보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가 이제 MBC의 그 언론이 정파 앞잡이가 돼서 국익 훼손에 앞장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우선 전체적인 평가는 우리가 흔히 많이 인용하는 성경 문구 중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그러나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지극히 미약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시작은 사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집권 여당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다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집권 여당 대표다운 그리고 그런 어떤 좋은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요. 네. 그러나 끝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인이 중간에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루었다고 하는 주장하는 그 많은 성과들 이런 성과들을 국민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지금 끝에서 지적했던 그런 언론과 싸우고 야당 탓하고 이러면서 지금 언론을 정파의 앞잡이로까지 규정하는 저러한 모습들, 저러한 싸움들 때문에 그렇게 성과로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가려져서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그런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빛나게 하고 이어가게 위해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저러한 말씀들을 하시면 안 되고 설사 저러한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연설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오늘로 좀 정리하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자. 좀 정진석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어떤 우리가 응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진정한 호소가 됐어야 하는데 초반에서 말씀하셨던 여야 동료 의원 모두에게 호소한다라고 하는 그 감격적인 그 말은 결과적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한 것이 아니라 야당 의원들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야당 의원들에게 질타한 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외교 순방 논란과 관련된 언급이 있겠는가, 있으면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좀 높은 수위로 언론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담겼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도 하셨고 지금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굉장히 강도 높게 또 지목을 해서 또 비판을 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국정을 발목 잡고 있다. 망국적인 입법 독재로 대통령을 마구잡이 흠집을 내고 있다. 나라 미래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 어제 이재명 대표 연설을 보면 그 현재 부각되어 있는 이 그 마지막 지금 현재 이슈돼 있는 요 부분 빼고는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나라의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 여당으로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협치를 하고 그렇게 좀 가려면 어제 민주당 대표의 어떤 방향성 제시에 대한 화답도 있고 이렇게 돼야 그 여당다운 그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국민 앞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여당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야당 대표의 연설에 대한 화답은 하나도 없고 저렇게 야당을 마치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대하듯이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 여당의 대표로서 좀 품이 넓지 못한 그러한 내용과 태도가 아니었는가라는 점에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강한 발언들이 좀 오갔잖아요. 정책적인 내용들을 쭉 좀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고 너무 강한 말들이 오히려 그 정책을 가렸다는 얘기를 박수석께서는 해주시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 배경 같은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정권을 잡아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국회에서 민주당이 초거대 야당인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는 협력의 여러 가지 좌절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연설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협치의 계기요. 청자를 어떻게 대상으로 삼았느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골수 지지층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해갖고 지금 연설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그 방향성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든다면은 뭐 탈원전이 됐든 또는 그런 지나친 규제가 됐든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런 그 실정에 대해서 정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지가 단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2년 후 총선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비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골수 지지층 25% 가지고는 절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초선도 아니고 재선도 아니고 다선의 정진석 대표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협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사실 협치를 지금 비대위원장이 호소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 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호응하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당의 파당성으로 볼 때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호소함으로써 부동층이나 중도층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전략적으로라도 생각했다면 좀 더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은 뭐 정파의 앞잡이라든지 국기문란이라든지 예. 국기문란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들 쓰는데요. 이것이 과연 국민 통합이라든지 협치를 견인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도 모르는 수많은 정책들을 짧은 시간에 해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정책 홍보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라는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정책만 잘한다 그래갖고 평가받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 잘한 걸로 치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할 얘기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거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대통령이 연설 때마다 광복절 때도 그랬고 이번에 유엔 연설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자유거든요. 자유. MBC와 관련해서 저도 유감스러운 부분이 참 많아요. MBC 기자가 백악관에 그 문의를 하면서 꼭 저런 토를 달아야 됐을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국익을 생각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은 많지만 예. 실제로 10년 전에 그 광우병 있잖아요.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MBC 무죄 판결을 내렸을 거예요. 그거는 MBC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언론과 표현과 사상과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통령의 자유라는 철학을 좀 그 비대위원장의 연설에 좀 포함시켜가지고 뭔가 지금 정권에 대해서
두들기는 역할을 하는 그 정파적 세력이 있다면 그들을 좀 부끄럽게 만들면서 아 진짜 나라에 위기가 있으니 대통령과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할 건 해야 되겠구나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연설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말미에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대야 관계와 관련을 해서 협치를 강조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던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줄 걸 요구를 하고 정기국회 기간에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도록 이 대표께서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헌, 선거법 개정 등도 이 기구를 통해서 논의할 가능성 뭐 열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협치, 물론 사실 개헌 관련된 부분도 이번 정기국회 끝나면 바로 논의하자라고 이재명 대표도 제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중진협의체 가동이 돼서 잘 굴러가면 이게 협치를 좀 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겠습니까? 뭐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야 중진 협의체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당 대표 또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 체계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논의를 하고 협치를 해 나가면 될 일이지 굳이 왜 여야 중진 협의체가 또 필요한가요? 각 당의 지도부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중진 협의체는 말이 좋아서 중진 협의체지 거기에서 어떤 뭐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어떤 건의를 했다고 해서 각 지도부가 그걸 실행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뭐 말에 불과한 수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것이 우리가 주장했던 저쪽에서 제안했던 간에 전 똑같은 평가를 네. 하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하겠다고 하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그래도 당 대표가 뽑혀서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빨리 당내 정치의 정상화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야 중진 협의체가 없어서 마치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네. 짧게 하나 이런 의식을 좀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어요. 정진석 대표께서도 아놀드 토인비의 예를 들었어요. 아놀드 토인비가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계의 패권을 주름잡았던 그 거대한 21개 문명들을 분석해보니 흥망했던 것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금방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시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우상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 집권을 했으면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스스로를 발목 잡고 있는 자기 내부의 우상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했던 진짜 의미를 여당이 더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난 충고하고 싶습니다. 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고 두 분 모두 다 그 내용 안에서 외교 순방 논란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셨거든요. 오늘 본회의 관건 중에 하나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상정될까인데 그 여부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여쭤보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어쨌든 져야 한다, 외교적 참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일 정상 간의 그 약식 회담도 그렇고 그 분명히 그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외교부 장관 해임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통일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듣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요. 장관 한 명 뽑기 되게 힘들어요. 이건 뭐 문정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청문회가 얼마나 신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 정부는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도 못 뽑은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외교 안보 인사 중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이게 박진 외교부 장관인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해임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맞는 것인지 네. 이러다 보니까는 거대 야당의 폭주다 이러한 그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짧게 제가 붙이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외교 대통령의 정상 외교는 성과가 없는 외교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속된 얘기로 이제 꼭지를 딴다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 정상끼리 짧게 합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실무 협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성과 그 자체로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정호김 의원님 말씀대로 외교의 성과는 그렇게 차분하게 따져보면 될 일인데 마지막에 불거진 대통령의 이 막말 논란에 대해서 결국 야당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야당이 MBC와 짜고 한 정원 유착이다라고 하면서 야당의 참전을 그렇게 끌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여기에서 그러면 끌려 들어가서 온통 흙탕물은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무엇이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책임질 일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통령실에서 이번 외교에 어떤 여러 가지를 주도한 안보실과 그중에서 1차장임을 이미 천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문제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어요. 인정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그걸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미 끌려 들어간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상징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야당의 책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귀중한 자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야당의 해임 건의안 제출이라고 하는 칼날 앞에 서 있어도 그렇게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사과를 안 하고 버티시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이 상황을 그렇게 만든 것이지 왜 민주당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역시도 이것이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정 의원님 말씀대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직접적으로 향할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예. 그러나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를 민주당이 해임하라라고 지금 건의안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사실 지금 뭐 모든 거라고 하면 너무 과도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 탄핵 소추안부터 시작해서 뭐 해임 건의,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다 지금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에도 제가 충고를 여러 차례 드리는데요. 네.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은 이 막말 외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겠다는 게 현재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강한 정면 돌파책을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는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민주당이라는 야당과 언론입니다. 예. 싸우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절대 여기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국민은 이미 판단을 다 끝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계기로 자 국민만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과감하고 담대한 행보를 민주당이 하는 것이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 전국을 주도하고 제1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해임 건의안 처리할 것이다라는 입장 분명하게 하고 있고 오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의장 만나서 상정하지 말아달라 뭐 좀 더 시간을 끌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시도를 하려면 통과가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는 공이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상황인데 대통령 역시도 이걸 어떤 거부 의사를 밝히게 되면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뭐 이 자리에서 100번을 얘기한들 제 얘기가 통할 것 같지도 않는 정치적 분위기이긴 하지만 정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막말을 한 건 아니에요. 예. 비속어는 박진이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일반 국민들을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한일이라든지 한미 정상과 관련해서 요번 순방 외교에 대해서 따져 물을 것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묻는 게 맞고요. 그다음 비속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걸 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해임당하는 그런 그 건의안이 통과돼야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다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사과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지금 돌아 길게 하는데요. 지금 이 대통령실의 접근법을 보면 이건 정치인의 접근법이 아니라 검찰의 접근법이에요. 물증이 있느냐의 여부, 기억이 나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이걸 법적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회의만이 통과됐다?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이거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치적인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대통령 지지도에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걱정을 하고요. 그렇다 해가지고 야당도 자꾸 이런 식으로 툭하면은 뭐 탄핵한다, 해임한다 이런 거 남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그 변론으로 하고라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지율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예,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니네 둘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에 대해 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네요.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